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주요 시사 이슈를 분석하는 토요 랭킹쇼 한정현입니다. 이번 주 채널A와 동아일보 홈페이지에서 가장 많이 본 뉴스의 키워드 8개를 뽑았습니다. 대부분 정치권 뉴스가 상위에 올랐고요. 지난 화요일 있었던 축구 대표팀의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에 대한 관심도 높았습니다. 우리 축구 대표팀, 팀 내 불화설에 마침표를 찍고 태국과의 원정 경기에서 3대 0으로 완승했습니다. 대표팀은 이제 오는 6월 싱가포르, 중국과 월드컵으로 가기 위한 예선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 임현택 당선자가 진료실에서 정부 여당에 대한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정부 역시 2,000명 증원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의정 파국에 대한 우려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토요 랭킹쇼가 준비한 오늘의 첫 번째 한 랭킹으로 갑니다. 바로 부동산 의혹입니다.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후보자들의 부동산 관련 의혹, 이번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여야는 상대 후보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공방을 거세게 이어가고 있는데 이제 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또 하나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자 절감을 위해서 딸아이의 편법 대출을 했던 저희 부부가 또다시 혼인하고 있습니다.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편법 대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안산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국민들께 사과드리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께 사과드립니다. 스튜디오에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 박상규 채널A 개관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경기 안산 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 딸의 편법 대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양 후보는 사과를 했고요. 그런데 대학생이던 양 후보의 딸 또 사업자 대출로 11억 원을 대출을 받았는데 이 돈의 일부가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이현종 의원님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좀 전에 이제 양문석 후보 이야기를 들어보셨는데 이게 뭐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돈을 대출을 받을 때 특히 이제 사업자 명의로 대출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사업자 명의 대출 받을 때는 그 용도가 있어요. 일단 사업에 쓰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사업자 용도로 대출을 받아놓고 정작 이제 부동산 구매에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여러 가지 어떤 이 의심이 짚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보면 20살 딸이 이 사업자로 해서 이 대출을 받았다. 네. 근데 이 회사가 무슨 매출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지 그거 자체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때가 이제 문재인 정부가 집값이 너무 이제 큰 폭으로 오르다 보니까 이 부동산에 대한 이제 대출 억제 정책을 취하고 있었던 때거든요. 예. 자, 그런데 이 제3유권의 대부업체에 돈을 빌렸다가 그것도 이자가 그때 제가 알기로는 한 19% 넘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새마을금고에서 돈을 빌려서 그걸 갚고 나머지는 뭐 어디에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건 이 딸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제 해외 어학연수를 떠났단 말이죠. 예.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허위로 이 어떤 이 서류를 만든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보통 새마을금고에서 정말 사업을 하는 분들한테 이 대출하기 위해 돈을 쓰는 건데 자신의 어떤 집 마련을 위해서 그것도 딸을 앞세워서 사업자 등록을 해서 대출을 받았다라는 게 그냥 단순히 사과와 넘어갈 문제는 지금 현재로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양 후보도 편법 대출이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새마을금고 측은 당시 사업자 등록을 한 딸 서류에서 문제가 없어 대출을 해줬다면서 오히려 뒤통수를 맞았다는 입장입니다. 혹시 무슨 사업자를 하는 걸로 해가지고 대출을 신청했나요? 그 사업자 관련 내용으로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사업자 등록증을 3개월 이상 보유해야 된다. 그런 조건이 있던데 그거는 일단 만족을 한 상태였겠네요. 만족했죠. 만족했으니까 나갔죠. 명도 다 피해 있습니다. 저희 집도 뒤통수를 맞고 저희도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본 거죠. 네. 잠깐 이 시각 현재 선거 유세장을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인데요. 이 시각 송파병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또 서울 송파에서 지원 유세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분명히
압도적 다수 국민이 뽑은 권력이 왜 이렇게 압도적 다수에게 고통을 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여러분. 주권자 상당수가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권자들이 포기하는 몫은 방관의 영역, 중립의 영역이 아니라 그들 기득권자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에서도 4명 중에 1명은 투표하지 않습니다. 주권을 포기합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3명 중에 1명 이상이 투표를 포기합니다. 시장, 구청장 뽑는 지방선거에서는 네, 이재명 상임선대위원장의 서울 송파 유세 현장 봤습니다. 투표를 독려하고 있는 그런 내용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양문석 후보 얘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마을금고에서는 문제가 있다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금감원에서도 대출 과정을 살펴본다고 합니다. 김승민 평론가님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사실 양문석 후보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금융기관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 뭐 최근에 정치권을 많이 오염시키고 있는 위성정당이 있는데 이 대출은 위성대출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딸이 사실 소득도 없고 재산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대출을 받는 거 이게 상식적으로 금융기관에서도 그렇게 대출을 해줄 리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또 조사를 해볼 수밖에 없는 거고 금감원 또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의 일이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해가지고 누구나 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사업자 대출을 함부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금융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정하게 써서 내야 되는데 위조나 변조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혹이 또 강력하게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그냥 대출을 받을 수 있었겠느냐 또는 새마을금고 내부의 행여나 혹시나 내부에서 묵인하거나 방조한 사람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이런 의혹도 같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이 금고에서도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조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박상규 의원님, 양 후보 딸은 대출받고 6개월 뒤에 어학연수를 간 걸로 돼 있네요. 캐나다 밴쿠버로 갔다 그래요. 네. 가면서 남긴 그 블로그가 있었는데 네. 물론 삭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언론에 보도가 돼서 읽어본 분들이 많을 텐데 참 그래요. 뭐냐면 특권을 좀 부모 잘 만난 특권을 겪고 싶다 이러면서 본인이 그런 것을 누리는 데 대해서 굉장히 나 아빠 엄마 잘 만나서 이렇게 하고 간다. 자, 그런데 이 딸이 그렇게 갔는데 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11억 원의 대출을 일으켜서 엄마가 받았던 그 대출을 5달 만에 갚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19.9% 그러니까 엄마가 그 인천에 있는 대부업체에서 받을 때는 이자율이 20% 가까웠어요. 근데 이제 딸이 이 그 서류를 새마을금고 중앙에 대구 수성에 있는 지점에다 냈는데 예. 그 직원은 이제 그만둬가지고 이것도 물론 이제 금감원도 그렇고 새마을금고 중앙에도 감사를 한다니까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그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이 딸이 사업자 등록을 해서 그 서류를 보고 검토해서 준 거다. 그러니까 그 딸이 그런데 그런 대출을 받고 사업을 하기는커녕 캐나다 밴쿠버로 가면서 엄마 아빠 잘 만나서 나는 간다 이러면서 이제 이 글들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20, 30대 젊은이들이 상당히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인데 그걸 또 지웠습니다. 이제 문제가 된다고 본인도 생각을 했겠지요. 자, 예. 경찰이 수사를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명백한 이건 불법, 이제 편법이다. 뭐 우리 부부가 함께 매를 또 맞습니다. 이렇게 양문석 후보 얘기했는데 예. 뭐를 뭐 매를 때리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건 이제 불법이에요, 불법. 그래서 사기 대출의 혐의가 농후하고 그로 인한 서류 조작의 혐의가 있다면 당연히 새마을금고 중앙에는 11억 대출을 회수하겠다고 합니다. 금감원도 조사를 하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경찰이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기로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 사기입니다. 이건 사건 자체가. 그렇게 되면 양 후보는 지금 귀틀막 하면서 아이고 뭐 절대 유리하니까 내가 뭐 한 일주일 10일 견디면 나 배지 달고 들어가서 오히려 언론 탓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 언론들이 뭐 이건 왜 김건희 여사 사건을 이렇게 안 하고 나만 또 우리 부부만 딸만 이렇게 공격을 하느냐 이런 식이고 들어가자마자 징벌적 언론 제도를 내가 가장 먼저 하겠다. 자, 과연 이런 태도로 이걸 돌파를 하고 그래도 나는 여기서 될 거야. 지금 이런 자세를 보이는데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요. 배지 달고 이 비슷한 사건이 찾아보니까 의원직 상실형을 받게 돼 있어요. 네, 거기까지 얘기하는 건 좀 빠를 수 있지만 민주당이 네, 알겠습니다. 이걸 지키려다가 예. 큰 판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기로 간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편법인지 불법인지 여부는 또 수사를 해봐야 아는 거고요. 예, 현재까지는 이제 본인도 편법 정도는 인정을 했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갭투기 의혹으로 세종갑 이영선 후보 공천을 취소하기도 했는데요. 최진봉 교수님, 양 후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뭐 지금까지는 특별히 입장을 내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공천을 취소한다거나 이런 입장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데 물론 네. 갭 투자를 한 건 아니니까 그거하고는 상관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문석 후보의 이런 태도는 비판받을 수밖에 없죠. 편법적으로 대출을 받았다는 걸 본인도 인정을 했으니까 그 부분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법적으로도 이건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문석 후보는 더 깊이 반성하고 사죄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당에서도 이제 며칠 사이에 고민을 좀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경우가 나올지는 아직은 모르겠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여론에 영향을 미칠지 또 일파만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깊은 고민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양문석 후보는 어쨌든 편법적으로 대출을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업을 하겠다고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집을 사는데 쓰는 거는 그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것도 공직을 하겠다는 사람이 그런 점에서 심각하게 아마 당에서도 아마 검토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사전 투표를 일주일여 앞두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선거에 영향을 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이게 선거 막판의 핵심적인 쟁점이 이제 부동산 투기라든지 네. 또 여러 가지 막말이라든지 우리가 역대 선거를 보면 선거 막판에 이런 어떤 대형 이 문제들이 상당히 선거판에 꽤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양쪽에 뭐 지지하시는 분들은 변함이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중도층에 받을 수 있는 영향이겠죠. 네.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이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전해철 의원이 이제 상대방이었지 않습니까? 경선 때. 예. 근데 그걸 소위 이제 수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본인은 이 수박을 깨러 가겠다라고 해서 그때도 여러 가지 막말 때문에 또 비명계를 좀 이 벌레에 비유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당에서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정작 알고 봤더니 본인이 좀 비슷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지금 이 상황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본인은 그렇게 뭐 이 여러 가지 당내에 대해서 비판하고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렇게 비판하던 사람이 정작 자신의 어떤 재산 또 자신의 어떤 재산 부풀리기, 그다음에 이제 대출 받는 과정에 대해서는 지금 이 보시면 알겠지만 본인도 인정한 이 편법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뭔가 본인이 지금 결단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후보 등록이 다 끝났고 선거 운동이 들어갔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이게 전적인 선거의 영향들 얼마나 미칠 것인지 아마 거기에 따라서 중도층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인데 일단 아마 당에서는 특히 이제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는 찐명 중에 찐명이기 때문에 아마 당에서는 뭔가 조치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전체 국민들이 이 선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이런 문제에서는 저는 상당히 좀 파문이 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양 후보에 이어서 민주당에서 경기 화성을에 전략 공천된 공영훈 후보는요, 또 꼼수 증여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일단 공영훈 후보가 이제 군대 복무 중이었던 아들에게 주택을 증여를 했는데요. 그 증여를 했던 이제 주택이 사들일 때에는 한 11억 정도였는데 나중에 네. 이제 크게 올라서 한 28억, 30억 정도까지 오른 그런 주택이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실거주 요건이 부과가 되거든요. 예. 그렇게 지정되기 거의 직전에 증여를 해줘서 아들이 거기 살지 않는데도 이제 증여를 할 수 있게 됐던 점, 이 점에 대해서 혹시나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서울 도시숲이라든지 그 주변에 이제 시설들, 환경들이 바뀌게 되면서 집값이 많이 뛰는데 혹시 공영훈 당시 이제 부사장이 어떤 기업 임원으로서
내부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취득을 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투기를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일단 공영훈 후보 측에서는 본인이 그런 정보를 사전에 알고 취득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고 또 뭐 대출을 낀다거나 무리하게 투자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투기성이 아니었다. 일단은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 부분은 뭐라고 좀 확답하기는 어려운 그런 부분일 것 같은데 조금 공 후보로서 곤란한 부분은 일단 기저의 어떤 대중 정서로 보면 이제 집값이 많이 뛰고 또 어린 아들에게 젊은 아들에게 증여를 했다는 부분이 좀 정서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데다가 이제 본인은 아니라고 했고 실제로 아닐 수도 있겠지만 시점들이 좀 공교롭게 맞물려 있어서 이런 의혹을 또 좀 빨리 불식시키기는 좀 까다로운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도 보여집니다. 이 사안의 핵심은요. 이런 데 있어요. 저 공영훈 후보는 현대자동차의 사장 출신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뭐 자동차 엔지니어가 아니고 대관 홍보 담당 업무를 평생 해온 분입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밟아 올라가 가지고 이제 부사장, 당시에 이제 현대자동차 대관 홍보 담당 부사장이었어요. 자, 대관이 뭡니까? 모든 정보를 다 꿰뚫어 보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나는 몰랐고 우연히 그렇게 됐는데 이게 뭐 공교롭게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증여세를 또 냈다 그래요? 네. 증여세를 내서 뭐 그 증여세의 증여세, 그 증여세의 증여세의 증여세까지 냈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내줬겠죠. 자, 근데 이 공영훈 후보에 대해서 이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꼼수이긴 하되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그래요. 자, 이분이 출마한 데가 어디입니까? 화성을이에요. 근데 거기가 삼성, 현대차 이런 데에서 그 젊은 직원들이 많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이걸 볼 거예요. 자, 나는 어떻게 저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과연 공영훈 후보 아들처럼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박탈감이 느껴지잖아요. 더 중요한 건요. 이 공장, 이 지금 집이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성수동입니다. 중성동 갑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들 저도 잘 아는 지역인데 전에 저 근처에서 살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젊은이들이 그 성수동 유명한 거리 근처입니다. 네, 자, 나는 여기에 내가 집을 가질 수 있을까? 이래가지고 누가 지금 위기에 빠질 수 있냐면 전현희 후보가 위기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영훈 후보의 그 깔끔하고 완벽한 이런 그 일처리에 대해서 혀를 내두르면서 아버지 세대는 아버지 세대대로, 자식 세대는 자식 세대대로 박탈감을 느끼는데 문제가 있다. 네. 이 점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당장 국민의힘에서는요. 왜 공천 취소를 안 하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는 해서 됩니까? 자기가 근무하는 회사에 개발 정보 이용하면 됩니까? 자기가 근무하던 회사와 관련된 재발 호재가 있기 직전에 부동산을 사서 군대 가 있는 아들에게 증여했습니다. 이렇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 정치를 왜 합니까? 여러분, 그분을 국회에 보내려고 공천한 정당이 어디입니까? 그분을 공천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에 대한 공천 취소 왜 안 하는 겁니까? 네, 공 후보는 어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겸손하게 처신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다고는 했지만요.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은 악의적인 끼워 맞추기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자, 또 공 후보 논란과 관련해서요. 화성을에서 출사표를 던진 한정민 국민의힘 후보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공세가 상당합니다. 여기 최진봉 교수님, 이쪽의 지역구의 또 분위기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공영훈 후보가 좀 여론조사 결과상으로 앞서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모르죠. 이 추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분명히 이제 군대가 있는 자녀에게 집을 증여하고 이런 부분들은 비판적 지점이 있죠. 물론 이제 법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이게 뭐 개발 정보를 몰래 알았거나 이런 정황은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온 걸로는요. 앞으로 뭐 어떤 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불법적인 일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군대가 있는 아들에게 고가의 주택을 증여하는 거, 물론 증여세도 다 냈으니까 뭐 그것도 뭐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요. 그러나 국민들의 정서에 봐서는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도덕적 관점에서 또 국민의 시선에서 봤을 때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이제 공영훈 후보가 깊이 반성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제 이게 어느 정도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앞서의 양문석 후보의 문제와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지, 또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보실지 하는 부분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는 왜냐하면 이제 보수적 성향의 후보 2명이 나와 있는 상태라 표가 일정 부분 분산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영훈 후보에게 일정 부분 더 많이 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만약 출렁이게 되면 또 어떻게 변화가 될지 좀 앞으로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국민의힘에서는요, 서울 동작갑에 출마한 장진영 후보가 양평 땅을 투기한 것이라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른바 아빠 찬스로 대출을 받아서 투기한 게 아니냐 이런 건데요. 김수민 평론가님, 장 후보도 해명을 내놓긴 했죠. 네, 일단 이 의혹은 이제 양평에 있는 공흥리 땅에 대해서 이제 땅을 매입을 장진영 후보자 측에서 했는데 이 자금의 90% 이상에 대해서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부친이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금융기관이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아빠 찬스 의혹이 불거졌는데 일단 이제 장진영 후보 측에서는 대출 금액 가운데 극히 일부만 해당 기관에 대출을 받은 것이었다라고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장 후보 쪽은 현재 이제 인터넷 언론의 문제 제기를 통해서 또 양평 땅뿐만 아니라 동작구 지역에 있는 그 부동산 거래 관련해서도 또 공방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제 민주당 후보들의 부동산 논란과 함께 국민의힘 쪽에서 좀 대표적으로 부동산 논란을 겪고 있는, 물론 현재로서 어떤 사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확언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어쨌든 논란이 좀 크게 일고 있는 그런 또 사례로 꼽히고 있는 게 장진영 후보의 현재 선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충북 보은 옥천 영동 괴산의 박덕흠 후보와 세종을에 출마한 이준배 후보는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서 이해 충돌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박상규 의원님,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그 앞서 좀 장진영 후보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부친의 땅에 그 90%를 대출받았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등을 잘 보세요. 뭐냐면 부친이 이사로 있는 회사에서 받은 액수는 12%예요. 등을 빼고 해석을 하니까 아빠가 한 90% 대출해 준 거 아니야? 자, 이런 부분은 팩트를 가지고 봐야 될 거고 예. 박덕흠 후보의 경우는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됐어요. 이해 충돌이다. 그래가지고 국회에서도 뭐 논란이 많았고 이게 또 조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무혐의 종결 통보를 받았다고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그 야당만 이렇게 뭐 부동산 문제가 있어요. 여당도 있는 거 아니야? 뭐 하나 끼워 넣어야지 하는 그 뭐 끼워 넣는다는 건 제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그 나온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해충돌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다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준배 후보의 경우에는 본인이 아닙니다. 또 딸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부인도 아니에요. 측근이 A씨가 산단의 인근 땅을 세종 연동면 K마이스터 산업단지 조기탁공 공약 발표 전에 대규모로 매입했다. 자, 네. 측근이 매입한 것까지 후보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 이런 부분은 이제 시청자들이 판단하실 몫이에요. 그러니까 땅 매입 시점 자체도 산단 추진 이전으로 본인의 공약과는 관계없다. 이런 점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조국 혁신당에서는요, 비례대표 1번인 박은정 후보 남편을 둘러싼 논란이 상당합니다. 두 부부의 재산이 1년에 41억 원이나 늘었고 또 그 과정에 남편이 대규모 다단계 사건들을 수임하면서 전관 논란이 거셉니다. 조국 대표는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분들이 윤석열 검찰 체제로부터 혜택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정관예의 개념은 뭐냐 하면 고위검사를 하고 난 뒤 옷을 벗어서 자기가 검찰 조직의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수임받은 고객을 위해서 이익을 보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수임 계약서를 다 쓴 것 같고. 네, 박은정 후보는요, 남편의 정관예우 거액 수입 논란에 진짜 정관예우였으면 훨씬 더 큰 돈을 벌었을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요. 정관예우를 받았으면 160을 벌었을 텐데 조금 해서 40몇 억 받았다? 뭐 저는 그런 걸로 좀 느껴지는데요. 네. 자, 이 문제에 대한 그 쟁점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남편 이종근 변호사가 이 직전에 대검 형사부장도 했고 또 이분이 이제 다단계 그다음에 가상화폐 전문 이 수사 검사입니다. 네. 이 뭐 블랙벨트까지 했던 분이에요. 예전에 여러 가지 인터뷰를 통해서 정말 이렇게 사기당한 분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 내가 이들을 위해 정말 열심히 수사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예. 그런데 딱 옷을 벗자마자 나가서 뭘 했냐 하면 가해자의 편에 서서 수십억의 이걸 수임료를 받아서 가해자 편에 섰습니다. 네. 특히 이 회사의 대표적인 지금 사건 하나 같은 경우는 거의 1조 한 넘게 지금 피해액이 있고요. 피해자만 10만 명이 넘어갑니다. 다들 본인들의 어떤 노후자금 뭐 등등 전세금 등등을 넣은 분인데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었는데 문제는 그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분이
피해자의 눈물이 아니고 가해자의 눈물을 닦아준 것 같아요. 자, 그게 네. 한두 건이 아니죠. 자, 그런 어떤 도덕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바로 이 정관예우라는 문제입니다. 네. 정관예우는 검사와 법원의 판사가 퇴직하고 난 다음에 자신과 관련된 사건 등등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예를 들어 구속할 수 있는 사안을 불구속을 한다든지 네. 기소할 수 있는 사안을 불기소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정관예우를 받는 거거든요. 바로 이종근 저 변호사 같은 경우도 어떻게 진술하면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자신의 어린애한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게 조국 혁신당의 비례 1번입니다. 남편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자, 아무리 그렇지만 같은 부부인데 남편은 그런 방식으로 돈을 벌고 부인은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지금 비례 1번을 나서는 거잖아요. 예. 이게 과연 맞는 이야기인가요? 본인이 그렇게 검사 정권 타도를 외치고 이 당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 자체가 이 1번이 공약이 바로 검사 독재 정권 타도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 검찰 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정관예우를 의심되는 부분들을 조국 대표는 네. 정관 범죄라고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방치한다. 아, 이 사람은 아니야. 이 사람은 정관예우 아니에요라고 하는데 그럼 뭐가 정관예우죠? 그걸 한번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최준봉 교수님, 지금 이제 이현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각에서는 진영 논리에 따라서 또 조국 대표가 해석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정관예우가 아니라고 뭐 조국 대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정관예우로 보여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본인도 물론 정관예우가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 이종근 변호사 그분도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국민적 시선에서 보면 정관예우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에 오래 재직했고 그 관련된 부분에 수사를 했던 분이잖아요. 그분이 나와서 그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돕는 변호를 했으니까 자기와 연관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 또 그 사람들이 왜 그럼 이분을 변호사로 선임을 했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 분야에 전문적으로 잘 아는 분이고 수사를 많이 했던 분이니까 더 잘 해줄 것을 기대하고서 이분을 수임을 했겠죠. 예. 그런 점으로 본다면 정관예우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식적 선에서 보면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저는 뭐 이런 부분들이 국민적 시선에서 분명히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비판을 수용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저는 뭐 이현종 의원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은 이제 이게 본인이 공직자로 나가는 건 아니고 이제 부인이 나가시는 건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자꾸 확산되다 보면 이게 연좌제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어요. 그러나 다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유권자의 몫이다 이제는. 이제 유권자께서 보실 때 아무리 남편이지만 그래도 부인이 공직자인데 남편이 그런 행동을 해 하면서 생각해서 또 뭐 판단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 이제는 유권자께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된 후에 불거진 후보자 리스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발언을 둘러싼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먼저 경기 수원정에 출마한 민주당 김준혁 후보, 과거 유튜브 방송에서 했던 말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박성규 의원님, 여당의 공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공세를 떠나서 저도 이걸 찾아봤어요. 예. 김준혁 그 후보가 김용민 씨하고 이제 말을 주고받는데 귀를 의심하고 이게 못 듣겠더라고요. 보니까 저기 뭐 XX 쳐놓은 게 저보다 훨씬 더 강한 표현들이 있는데 순화해 놓은 거예요, 저 그래픽이. 저런 말들을 하나? 그러니까 그때 같이 진행하던 패널 여성분이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 자기 편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 학자라고? 수원 화성을 뭐 특정 부위에 비유를 하는데 저도 다 얼굴이 화끈거려요. 근데 김용민 씨가 누굽니까? 콘돌리사 라이스 여성인 미 국무장관을 성폭행하고 어떻게 해버리자 이런 말 했던 사람인데 둘이 또 낄낄거리더라고 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 자질을 가진 사람이 후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이건 막말을 넘어서서 그다음에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뭐 일본군에 이제 복무했던 사실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 위안부를 상대로 뭘 했다. 그리고 또 문경소 등 소학교 교사를 했는데 예. 뭐 제자인 제자가 그때는 뭐 초등학생이 아니죠. 뭐 이러면서 또 뭘 암시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어봐요.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거는 없죠. 근거가 없는 말을 하면서 그 전직 대통령을 그렇게 그냥 막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와, 이런 말들이 아무리 유튜브 공간이지만 하나? 그게 실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준혁 후보와 같은 지역구에서 경쟁을 하는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는요, 대파 가격 논란으로 또 곤혹을 치렀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결국은 사과를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파가 이제 사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하나로마트 가서 이제 대파 가격에 대해서 이게 이제 너무 이쪽만 싼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나중에 어떤 대파 한 단 가격이 그때 800 얼마인가요? 그거 자체가 뭐 합리적이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 마치 이제 윤 대통령이 대파 175원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좀 오해가 된 측면이 있는데 예. 그 논쟁이 이제 붙어 버렸는데 문제는 이제 이수정 후보가 그게 한 단이 아니라 한 뿌리 가격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너무 현실을 모르는 게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아마 사과를 했습니다. 내가 정신이 없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다 해서 사과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만큼 이제 어떤 시민의 삶 또 어떤 물가 이런 문제에 과연 이제 좀 잘 알고 있느냐 이런 어떤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본인 일단 사과하긴 했습니다. 네, 자 최진봉 교수님, 김준혁 후보 그리고 이수정 후보들의 이렇게 막말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둘 다 안 좋은 거죠. 아무리 유튜브 공간이지만 발언을 주의해야 돼요. 물론 뭐 본인이 국회의원 출마하려고 생각하고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공개된 공간이잖아요. 그 방송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나가는 곳인데 국민들이 볼 때 좀 실망스러운 발언을 하는, 물론 김준혁 교수는 그게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거에 비유적 표현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좀 지나친 표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을 평소에 늘 조심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유튜브상에서도. 근데 그런 부분이 잘 안 지켜지는 게 좀 문제라고 보여지고, 이수정 후보도 이게 사실은요, 대파 논쟁이 처음에 좀 사그라들려고 했는데 본인이 다시 한 뿌리 하나를 얘기한 거다, 한 뿌리를 얘기한다 이러면서 다시 또 촉발이 됐어요. 영상도 만드셔가지고 막 보였다가 문제가 되니까 또 삭제를 하고, 처음에 바로 사과를 하거나 아니면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하면 될 걸, 그걸 안 하고 계속 끌고 가면서 본인의 고집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니까. 그래서 늘 국민적 눈높이에서 두 분 다, 저는 후보들은 국민적 눈높이에서 보는 게 맞다, 국민들이 볼 때 맞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을 맞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이런 말 주의하고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각 당 지도부에서는 후보들에게 말조심을 당부하고 있지만요, 정작 당을 대표하는 선대위원장들의 발언 수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부터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2조 심판은 민생입니다. 정치를 배가 차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정치 자체에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하러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 같은 사람들은 순전히 자기 징징거리기 위해서 정치합니다. 자기가 감옥 가기 싫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받는 것에 대해 복수하기 위해서, 사적인 복수를 위해서 정치합니다. 그게 정치입니까? 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유세 현장에서는요, 이 대표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막말하는 사람들, 쓰레기 같은 이재명 대표와 김준혁 씨 등이 말한 그리고 양문석 등등이 말한 쓰레기 같은 말들을 정말 불편하지만 한번 들어봐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삐소리 나는 거, 그걸 삐소리 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정치에 나오면 안 되는 거고요. 삐소리 없이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이니까요. 그게 너무너무 불편하다면 그런 사람은 정치권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관대하신 겁니다. 네, 한 위원장 야권을 향해 비판 수위를 높이면서 표현들도 조금씩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한동훈 위원장 본인이 자당의 후보들에게 말조심하자라고 당부를 했거든요. 근데 본인이 지키고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풍경이 생각이 나는데, 자율학습 때 학생들이 조금씩 수근수근거리고 떠들고 있으면 꼭 한 학생, 특히 반장이나 이런 학생이 일어나가지고 더 크게 떠들어요. 뭐냐면 조용히 하라면서 본인이 더 시끄럽게 합니다. 그 풍경을 한동훈 위원장이 마치 그때 학급 반장처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조금 본인부터 먼저 돌아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표현들을 보면 뭐 개 같은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쓰레기라는 말도 나오는데 설명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비판을 하는 건 당연히 하는 건데 비판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설명이 안 되고 그냥 본인의 감정만 드러날 뿐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함축도 비유도 없고 풍자도 해학도 없어요. 듣는 사람들이 그냥 피곤할 뿐입니다.
그 나아가서는 그 내용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2조 심판론이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 심판, 조국 대표 심판을 꺼냈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먹히고 있습니다. 왜 잘 안 먹히느냐? 이것도 잘 돌아봐야 될 건데 지금 왜 잘 안 먹히느냐면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는 현재 기소가 돼 있어요. 이분들의 운명은 법정에서 결정이 나지 국회 의석수로 결정이 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250석을 받아도 조국 대표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감옥으로 갑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여당하고 제1야당을 동시에 심판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이분들의 상당수가 지금 일단 여당부터 심판하자 쪽으로 기울어져 있거든요. 왜냐? 여당 쪽은 지금 너무 여소야대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동안 윤 대통령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해왔고 법안 거부권 툭하면 행사해왔고 그리고 조국 대표나 이재명 대표는 수사는 받았지만 윤석열 대표 쪽은 수사도 안 받고 있어요. 김건희 특검 거부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더 밉상이 돼가지고 지금 찍혀있는 것이 여권의 현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타개하지 않고서는 2조 심판론이 먹힐 수가 없다라는 것을 한동훈 위원장이 그걸 깨닫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선거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정부 심판론을 내세운 야당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을까요? 이재명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국가나 정부라고 하는 것이 든든한 아버지, 포근한 어머니 같은 것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의붓 아버지 같아요. 의붓 아버지 같아요. 매만 때리고 사랑은 없고 계모 같아요. 파치 엄마 같아요. 파치 엄마. 얼마나 국민들이 불안합니까? 이번이 위기이기도 하지만 바꾸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정권이 잘못하면 이렇게 순식간에 나라가 망할 수도 있구나. 네, 이현정 의원님, 이재명 대표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떤 본인이 말하라고 할 때 이제 비유를 자꾸 쓰는데 이 네. 비유 자체가 굉장히 사람들의 가슴에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그런 비유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게 여러 가지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지금 1년에 한 14만 정도 이제 결혼을 하는데 그 중에서 4만 쌍 정도가 재혼 가구입니다. 네. 그리고 또 요즘은 이제 입양해서 많은 분들이 또 키우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언제 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콩쥐 팥쥐 이야기는 정말 옛날 이야기고 그것이 하나의 고정적 관념, 즉 예를 들어서 계모 계부는 나쁜 사람이다라는 고정적 관념을 심어주기 때문에 제가 요즘은 잘 또 읽히지도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주변에 그런 이 가정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같이 함께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습니다. 또 팩트 자체도 또 다른 것이고 친부 친모라 하더라도 또 믿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굳이 계모는 들고 친부는 안 된다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저런 이야기를 썼을까요? 뭐 개인적 경험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게 우리나라의 많은 가족들이 저런 이야기를 들으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비판의 지점은 알겠는데 예. 제발 좀 저런 식의 비판을 해서 자꾸 갈라치기를 한다든지 좀 정치 지도자가 국민들에게 자꾸 고정관념을 심어주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저런 거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당사자도 국민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대상이 되는 국민들의 가슴과 그 자녀들의 아픈 가슴을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말을 우리 자녀들의 귀를 막으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만큼 정치인의 말이 정말 곱고 또 국민들의 화합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저렇게 갈라치기 하는 거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네. 또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의 발언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서 다 지나간 일이라면서 마피아 조직도 아이하고 집안 부인하고는 안 건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최진봉 교수님, 야권의 공세가 이어졌네요. 당연하죠. 저런 말도 대단히 부적절한 말이죠. 다 지난 일이라뇨. 지난 일 아니고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대통령의 부인이시기 때문에 수사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이제 임기가 끝나면 수사가 진행될 걸로 저는 보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서면조사 한 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주가 조작 관련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처벌받고 이러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는 수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사항들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진전되지 않는 수사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 지난 일이라고 그걸 얘기해 버리면 국민들은 이거 화가 나는 거죠. 그러면 국민의힘이나 국민의미래 이쪽에 계신 분들은 김건희 여사 문제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마피아에 또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누라 자식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말을 했는데 그러면 이 문제를 제기하고 이 문제에서 문제를 제기한 분들이 마피아는 얘기입니까? 그런 논리로 따지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 마피아는 안 건드리는데 왜 가족 문제를 건드리느냐?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 가족들은 가만뒀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 부인 되시는 분도 지금 재판받고 있고요. 아들 문제도 논란이 한번 됐었고요. 대선 과정에서 논란돼가지고 그게 재판까지 진행되고 수사까지 진행된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편파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재판받고 있는데 그럼 김건희 여사도 수사를 해야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고 인요한 위원장이 저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앞으로 열 하루 남았습니다. 11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더 거친 발언들이 오갈 가능성도 있는데 박상규 의원님 막말이나 말실수 이런 막판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 말이라는 게요 그렇게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전부 다 라이브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현장의 분위기에 경도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자들의 환호, 또 이제 움직이면서 계속 많은 뉴스를 접하다 보면 갑자기 뭐가 울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생방송이잖아요. 전부 다 저런 유세라는 게. 그래서 이게 시나리오대로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막말을 아무리 조심하라고 하는데 아까 한동훈 위원장도 뭐 X가 나오고 뭐 쓰레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막말이 계속 되고 있고 또 이 비유가 부적절한 비유들이 나오고 자 이게 지금 사전투표까지 일주일 남았고요. 본투표까지 한 10여일 남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 막말은 중요한 변수가 되고요. 네. 이 한마디 때문에 판세가 뒤집어진 총선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쪽에서 막말 리스크가 터져 나오느냐. 이게 이제 남은 총선 기간의 어떤 중요한 분수령들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막말 농락까지 짚어봤고요. 이제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자, 22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여도 야도 민심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밖에서 민주당을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이제 바닥을 찍고 반등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더라고요. 지난번 이제 아마 최악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국민의힘이 꽤 어려웠던 국면이 있었죠. 특히 3월 초 들어서면서 이종서 보조대사 문제라든지 황상무 수석 문제라든지 그것 때문에 급전직하한 여론조사가 있었고요. 예.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좀 보수층의 결집, 그러니까 너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뭐 백석도 못한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좀 보수층들이 이제 결집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고 또 최근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국회를 아예 전부 다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충청 민심이 꽤 이제 호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지지율 올라가는데 이제 문제는 일단 좀 착시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착시 현상은 뭐냐면 일단 민주당은 민주당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조국혁신당과 함께 봐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예. 둘을 합쳐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 볼 때는 저는 지난 대선 구도가 크게 바뀌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거의 지금 대선 구도로 지금 선거는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문제는 이게 총선이기 때문에 각 지역구별로 다 따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전국 평균은 전국에 있는 그 지지율을 다 평균한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의미가 없어요. 어떤 지역에서 정말 한 표라도 더 많으면 그냥 당선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 뭔가 일단 반등을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이게 확실한 차이를 주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서 일단 이런 지지율의 어떤 반등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합한 수치로 일단 버티는 아직까지도 좀 미흡하다. 자, 그렇다면 이제 관건은 이제 내주에 진행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이 금요일부터 사전투표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때의 어떤 이 변수가 뭐가 작동할 것인지 저는 아마 일단 의대 증원 문제라든지 또 윤 대통령의 어떤 이 언행 행동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선거 막판에 이제 보수층을 결집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또 하나는 중도층이 이제 결심할 때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네. 중도층이 어떤 부분을 보고 이제 결심할까? 지금 우리가 쭉 앞에 이야기해왔지만 민주당 후보들의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 조국혁신당 기호일본의 지금 박은정 후보의 문제점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등장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해가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정말 이제부터는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민심이 출렁인 곳은 충청 지역이었습니다. 한 주 사이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15%포인트 올랐는데요. 그런데 김수민 평론가님, 이게 국회 세종시 이전 공약이 영향이 됐을까요? 그 부분은 좀 현재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 영향을 살펴보려면 좀 꾸준하게 한 주 정도는 적어도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의 그 세종시로의 이전이 크게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지는 않고 있는데, 왜냐하면 충청도의 행정 수도가 예전에 어디인지 안 정해졌을 때는 충청권 전반에서 굉장히 찬성률이 높았거든요. 근데 세종시로 정해지고 나서는 충청의 여타 지역에서는 좀 시큰둥해진 측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까지 감안했을 때 국회를 세종시로 옮긴다라는 공약이 아주 크게 영향을 끼칠지는 저는 의문이고, 근데 다른 원인이 또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충청권은 사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겼던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충청권이 고향인 것은 아니지만 부친이 또 고향이 충청권이고, 예전에도 보면 충청권의 주민들은 본인이 고향은 아니지만 부친이 고향이었던 이회창 총재라든지 이쪽 사람들을 우리 지역, 우리 고향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인식, 이런 것들이 없지 않았었거든요. 그런 영향들 때문에 지난 대선 때에서도 충청권에서 윤 대통령이 선전을 했고, 근데 그동안에 좀 대통령 선거 때는 윤 대통령을 찍었는데 그 사이에 실망해서 빠져있던 층들이 조금 결집한 것이 아닐까, 일단 그렇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또 어제 발표된 지지율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민주당에서 빠진 만큼 또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범여권 내에서 지지율이 오고 간 모양새를 보였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일정 부분 민주당이 지지하는 분들 중에 조국혁신당으로 지지를 표현했던 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요. 뭐 이제 지지율이 늘 이게 출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로 추세를 봐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나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늘 긴장해야 된다. 저렇게 예를 들면 뭐 이 조사만 보면 엄청나게 많이 빠진 거잖아요. 물론 이게 저는 이렇게 빠지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 좀 일반적인 표현이 아니라서 좀 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저는 쓰고 싶은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지금 조국혁신당하고도 경쟁을 해야 되고 국민의힘하고도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더 절박하게 가야죠. 이러다가 뭐 과반도 못 하겠네, 이러다가 진짜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선거를 해야지, 뭐 마치 뭐 잘 될 것처럼 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지역에 있는 분들은, 지역에 뛰는 모든 후보들은 자기가 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걸 뭐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래야 된다. 민주당은 위기다. 지금 상황에서 이런 정도로 가다가 나중에 진짜 확 떨어져 가지고 국민의힘보다 더 덜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면. 그러니까 더 절실하게 해야 돼요. 지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뛰어야 되고 한 명이라도 더 만나야 되고, 그렇게 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해야지 느슨해지는 순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른바 용산의 실책 중 하나로 꼽혔던 이종섭 전 호주 대사 논란도 정리가 됐습니다. 이종섭 전 대사 사전투표를 7일 앞둔 어제 전격 사퇴를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또 자신이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이 황상무 수석의 문제에 대해서 불편하시고 문제 있다고 하셨을 때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그만두게 건의했고 그걸 관철했죠. 이종섭 대사가 외국에 있을 때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귀국해야 한다고 해서 그거 설득했죠. 그리고 이종섭 대사 오늘 저도 건의했습니다만 사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 과거에 이러지는 않았잖아요. 우리는 정말 처절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네, 박성기 의원님, 민심 이탈을 우려해서 당정 사이에 물밑 조율이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저 본인도 그러잖아요. 저도 건의했습니다만 어쨌든 관철했다. 자, 이 부분은 윤 대통령이 끝까지 이렇게 좀 주저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건의를 했고 또 그 건의를 받아들이는 모양새가 됐는데, 아까 뭐 이 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시점이 항상 이게 모든 게 TPO인데 특히 그중에 중요한 게 타이밍입니다. 이게 좀 늦게 나오는 감이 있어서 이게 마치 좀 선제적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한 박자씩 늦고 마치 마지못해서 하는 인상을 주느냐, 이런 이제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밑 조율이라는 건 당연히 있었을 걸로 보고요. 우선 이종섭 대사 논란은 그 공수처에다가 이제 언제든지 불러달라, 그리고 앞으로도 나는 시드니나 이 캔버라가 아닌 서울에 계속 쭉 있을 예정이니까 불러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공수처에서는 아니 계시라고, 뭐 지금 부를 때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공수처가 지금 궁색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남은 선거 기간 동안에 자 이제 이종섭 논란 가지고 그렇게 시달렸으니까 이 부분을 중도층이 또 어떻게 판단할지, 그것도 이 주말과 휴일의 큰 변수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현재 국민의힘 유세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는요 인천 신기시장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신문 보도 보면 걱정되세요?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걱정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윤상현이 있고 심재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범죄자들과 싸우는 선량한 법을 지키면서 사는 시민들입니다. 우리가 선량한 법을 지키면서 사는 시민들이 범죄자들 앞에서 기죽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당당하게 나서면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여러분, 2조 심판은 민생개혁이고 정치개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고 싶은 민생개혁, 우리가 하고 싶은 정치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을, 범죄자들을 치워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은 여러분이 지적하시면 바꿉니다. 우리 내부에서 비판이 있어도 여러분의 눈높이만 봅니다. 저희는 10여 년 전에 부적절한 말을 한 후보, 우리 입장에서 필요한 후보였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하시니 저희가 과감하게 교체했습니다. 뼈를 깎는 아픔이 있었지만 우리는 여러분만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네, 인천 신기시장에서 유세를 하고 있는 한동훈 총괄 선대위원장 얘기를 지금 바로 들어봤습니다. 자, 이현종 의원님, 네. 2조 심판론을 얘기를 했어요. 네. 여기는 야당의 정권 심판론과 맞서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거 의미는 뭐냐면 그동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집중적으로 이제 비판해 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좀 전 우리가 여론조사 봤지만 꽤 많은 걸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네. 이게 조국 혁신당이 이제 비례정당이기 때문에 비례정당을 찍을 경우에 이게 마치 이제 지역구를 예를 들어서 그런 민주당 후보를 더 찍을 수 있는, 그러니까 더 동원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겨냥을 해서 일단 공격 타켓이 이제 두 개가 되는 거죠. 즉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두 사람을 하겠다는 게 바로 이제 2조 심판의 핵심인 것이고, 네. 특별위원회도 지금 발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선거가 이제 막판 유세전에 들어가면서 결국은 두 사람을 집중적으로 지금 이제 공격의 포인트로 해서 양갈래 공격을 하겠다. 그 이야기는 지금 이제 착시 현상이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두 사람의 지지율을 합치면 민주당보다 좀 앞서는 그 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공격함으로 인해서 이 비례정당 문제에 대한 것 공격도 동시에 진행하는 그런 전략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여권 내부에서는 수도권 후보들을 중심으로 의정 갈등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 정부가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2,000명 증원을 성역으로 남기면서 대화하자면 진정성이 없다고들 다들 느낄 겁니다. 2,000명 증원보다는 점진적인 증원 쪽으로 가자. 정말 필요한 의사수들을 계산해서 점진적으로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증원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궁극적으로는 2,000명을 가더라도 그 2,000명 도달하는 걸 조금 미룰 수도 있고 점진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의사수가 확보가 됐다고 생각을 하면은 또 빨리 그만둘 수도 있고 뭐 이런 그 유연성을 보이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보면요. 수도권 후보들 입장에서는 본격적인 선거전 과정에서 의정 갈등에 대해서 좋지 않은 여론들을 접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님, 정부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잖아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일단 국민의힘이 현재 이거를 절충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나둘씩 하는 것은 저는 적절한 것이라고 보는데요. 다만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처음에 추진을 할 때에 안철수 의원 같이 의사 출신인 사람이 이거 좀 조심해서 하자라고 미리 그때부터 얘기를 했었어야 되고, 그게 조금씩 번져나가면서 결국 당 대표까지 한동훈 위원장까지 해서 정부에게 이제 절충을 요구를 하는 이런 형태로 갔었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지금 시점이 좀 많이 늦은 것이 사실 이게 또 의료 일정일 뿐만 아니라 대입 일정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 입시를 앞두고 2,000명 증원을 한다고 해놓고 벌써 학원가들은 들썩였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이거를 얼마나 처리할 수 있을지, 기술적 행정적인 부분부터가 굉장히 앞으로 난관으로 떠오를 수 있다. 이 부분은 국민의힘이 좀 늦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직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사실 네. 그런 측면에서 여당의 어떤 중재 능력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진 게 아닌가 싶은 게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철도 노조에서 민영화 반대를 하면서 파업을 했었는데 당시에 김무성 의원이 철도 노조하고 만나가지고 협상 타결을 하고 파업이 끝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식의 중재력을 현재 여당이 보여주고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 이것은 굉장히 뼈아프게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요, 범야권 200석 전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지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나 이런 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200석을 넘었다고 해봅시다. 정권이 전복되고 탄핵되는 것만 혹시 생각하세요?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하려는 것은 개헌입니다. 정권이 바뀌는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인식해 주십시오. 일각에서 무슨 과반수를 넘어서 압도적 다수 이런 얘기들 하고 있던데 정말 그 큰일 날 얘기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거는 보수 결집을 노린 민주개혁 진영의 방심, 교만 이런 것들을 노린 작전, 일종의 음모다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범야권이 200석을 확보하면 개헌을 할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일종의 음모라고 규정하면서 확실히 선을 그었는데 최진봉 교수님, 이재명 대표가 왜 음모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번에 갤럽의 여론조사도 물론 하나의 여론조사가 절대적인 평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20% 이상 빠지고 10몇 %가 올라가고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영향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출렁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민주당이 자만한 거 아니냐. 저렇게 해서 200석 나온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보수 진영이나 아니면 중도에 있는 분들도 그래도 균형을 맞춰야지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은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주당이 200석이 넘는다는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모르잖아요. 선거는 끝까지 가봐야 되는 것이고요. 남은 10여일 동안도 어떤 일을 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 상황 가운데 그런 일들이 또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정말 절박하게 국민들께 다수 의석이라도 만들어주시면 과반수라도 만들어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호소하는 게 맞지. 200석을 넘을 수 있다, 200석이 될 수 있다는 말을 하면서 느슨하게 만들고 풀어지게 만들고 긴장감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모라는 표현을 쓴 것은 결국 이게 200석이라는 말을 하는 순간 보수 진영에 더 도움이 되는 말인데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이런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생각은 같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긴장하고 선거를 해도 이길까 말까 한 거예요, 총선은. 그런데 그런 긴장감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소를 자꾸 내뱉는 것은 결코 도움이 안 된다. 정말 민주당 지지자거나 민주당이 이기를 원하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그런 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은 생각을 하고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본인들이 넉넉하게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말들이 독이 된다는 것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은요. 민주당의 정권 심판론에 맞서서 처음에는 운동권 심판론을 그리고 이제는 2조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박상규 의원님, 왜 이렇게 바꿨을까요? 당연히 바꿔야지 않겠어요. 이 정권 중간 평가적 성격의 총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해서 윤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2년을 평가해달라. 이러니까 여권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치환하는 프레임을 만들지 않고는 어렵다. 그래서 이제 2조 심판론이 등장했어요. 그게 2조를 조어해서 말을 만들어서 아직 익숙지 않습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저는 200석이 갖는 의미라고 봐요. 200석을 헌법적으로 공부를 조금 해보면 그냥 200석이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통령 탄핵을 할 수 있는 의석수 200석 이상. 그리고 하나가 개헌이 가능한 의석수예요. 이건 200석 하면 그걸로 뭘 할 수 있어? 두 가지를 할 수 있다는 거는 명백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중도층이에요. 중도층이 자, 이게 우리나라가 탄핵을 안 겪어본 나라도 아니고 대통령 탄핵을 또 겪어 3년이나 임기가 남았는데 중도층이 어떻게 이 부분을 바라볼 것인가. 그것까지는 좀 나는 바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중도층이 늘어나면 이 결과는 예단하기가 힘듭니다. 또 하나, 개헌은요, 블랙홀이에요. 모든 의제를 빨아들이는 아주 그리고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에요. 무슨 조항을 어떻게 고치겠다는 거에 대한 합의도 하나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가는 곳마다 그러잖아요. 지금 151석, 딱
151석만 만들어 주십시오. 151석이 필요한 이유는요. 방탄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방탄을 할 수 있는 게 151석이에요. 물론 본인의 당선까지 포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총선을 앞둔 민심과 민심 잡기에 나선 여야의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바로 다음 주면은 사전투표가 치러집니다. 하지만 전국 곳곳의 사전투표소는 불법 카메라로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자, 이현정 의원님, 네. 지금까지 발견된 것만 해도 37곳으로 지금 늘었네요. 지금 계속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어떻게 사전투표소에 이렇게 몰래카메라가 설치가 돼서 아마 이 한 유튜버가 이렇게 설치를 한 모양인데 지난번에도 이 선거 때 이런 조짐이 있었다고 그래요. 예. 유튜버가 설치해서 이걸 실제로 투표를 하는 사람의 숫자와 그리고 이제 카메라에 비춰진 사람의 숫자 이걸 비교해서 마치 부정선거가 진행된 거 아니냐 이거를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걸 아마 설치한 것 같은데 저는 뒤늦게나마 발견한 건 굉장히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지금 여러 가지 투표가 끝나더라도 여러 가지 논란이 불러일으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렇게 지금 설치하는 저는 이렇게 과감하게 설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사전투표소 관리가 지금 아마 전국 경찰이 지금 다 점검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근데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면 투표에 대한 불신감들이 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아마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정말 더 엄중하게 이런 투표에 어떤 식이든지 이렇게 개입을 해서 불법을 한다는 거 이거는 반드시 차단돼야 되고 또 이렇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투표 불신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좀 사전에 확실한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 유튜버는요. 지난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와 대선 때도 투표소에 몰카를 설치했다고 주장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죠. 사전투표 풀 영상을 촬영에 성공을 했습니다. 해당 증거로 검찰에 부정선거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투표장에 들어갔던 실제 인원과 개표 인원과는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이 사전투표의 촬영을 위해서 지난 총선 이후 4년간 지리산에서 피나는 훈련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선관위의 방해를 뚫고 촬영을 할 수 있는지 수많은 연구와 훈련 끝에 드디어 촬영하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네, 이래가지고 국민들이 사전투표를 마음 놓고 할 수 있을지. 자, 선관위는 이번에도 아예 몰랐던 겁니까? 몰랐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선관위는 뭐라고 해명을 하고 있냐면 투표 설비를 설치하기 전까지 주민센터 건물의 관리 핵심 주체는 지방자치단체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렇다 하더라도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게 지금 아까 저 유튜버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이 대선 때도 강서구청 보궐선거 때도 설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영상이 5개월간 온라인에 게재가 돼 있었어요. 네. 그런데도 조치를 안 취해요. 이게 이제 말이 되느냐 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만약에 저런 식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선거에 뭔가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면 이건 정말로 큰 문제잖아요. 그리고 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불신이 생기면 선거 결과가 나와도 국민들이 이걸 납득을 하겠습니까? 수용을 하겠습니까? 그럼 또 다른 얘기가 또 문제가 발생해요. 사회적 갈등을 발생시키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쨌든 선관위가 선거관리 전체를 책임지는 곳이니까 뭐 주체가 다르다 하더라도 함께 회의를 하든 아니면 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든 이런 방안을 만들어야죠. 선관위가 이렇게 발뺌하고 뭐 예컨대 우리는 관리 책임이 없다 이런 얘기 할 게 아니고 관련된 뭐 경찰이든 지방자치단체든 함께 합동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내야 되고 전수조사 다 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를 잘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 주요 전국 선거 때마다 사전투표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6년 총선 때 최종 투표율의 21%를 차지했었던 사전투표 비율, 2020년 총선 때는 40.3%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도 쭉 40%대를 넘어섰습니다. 자, 유권자들이 사전투표에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박상규 의원님,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신뢰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여당 쪽에서는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이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진영을 떠나서 야 사전투표장은 가면 내가 몰래 찍힐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까지 더해진다면 주로 보수 우파 진영에서의 그 사전투표에 대한 어떤 기피감 이런 건 좀 심화되지 않을까? 지금 투표율을 그 여론조사에 보면 75% 이상이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연령대별로 잘 봐야 돼요. 이게
그 60대는 87%, 70대 이상은 90%를 보고 있고 또 4050들의 어떤 적극적 참여층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20대들은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특정 정당에게 유리한 게 투표율이 단순히 올라가는 것만 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연령대별 투표율을 잘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 때문에 아마 본투표를 많이 하려는 경향이 진영에 따라 좀 나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김순 평론가님, 사전투표 표심이 실제 당락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또 총력을 기울여서 사전투표를 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일단 사전투표를 해서 득표를 하면 각 당에게 좋은 점은 선거가 사실 사전투표가 끝나고 나서도 토요일에 끝나니까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남아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로 그 당이 표를 얻었다고 했을 때 이게 낙장불입이 됩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도 어쨌든 본인들 표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사전투표를 지지자이라면 다다익선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겠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잠깐 이게 혼선이 있었어요. 국민의힘 한 관계자가 뭐 사전투표 지지층 사이에서 좀 거부감이 있어서 동료를 안 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윤재호 원내대표가 부랴부랴 이거를 진화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당일날 투표를 장담할 수 없는 또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일단은 독려하는 게 맞고 그리고 사전투표를 많이 하지 않는다고 해도 일단은 독려하는 모습을 보여야 자신감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양당 간에는 다 모든 정당들이 다 사전투표는 독려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래도 유의할 것은 사전투표가 끝나고 나서도 선거까지는 또 시간이 며칠 더 있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보고자 하는 유권자들이 또 있는 거고 그들 유권자들을 위해서 또 최선을 끝까지 다해야 된다. 이것도 같이 유념을 해야 될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사전투표가 본투표를 역전시키는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예. 그러면 투표일을 아예 사전투표일로 바꿔야 된다는 주장이 있고 우리가 여론조사 공표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전투표일 맞춘 게 아니라 본투표일에 맞춰져 있거든요. 저는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이게 투표율 역전 현상이 더 심화돼 버리면 과연 그리고 투표일을 정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다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승점이 있는데 그 전에 이미 결승점을 만들어버리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게 국민의 투표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냐? 저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점점 편리성을 따져서 이렇게 해버리면 과연 투표율이 필요할까라는 그런 좀 근본적인 의미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사전투표소의 불법 카메라와 또 사전투표에 관한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최악의 황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몽골고원 부근의 사막화 현상 확산으로 인해서 올해 황사 예년보다 더 잦아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오늘 외출하신다면 마스크 착용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랭킹쇼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